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게시됩니다. 강의가 끝난 후 설문조사까지 완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는 강원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강원도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부지원단장이신 문지영 교수님의 심내혈관 질환 건강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 알기 강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그리고 강원도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문지영입니다. 2022년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이하여 강원도민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으로 질병관리청과 전국에서 합동으로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강원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강원도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에서 여러분들께 자기혈관 숫자 알기의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혈관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혈관 숫자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 혈관 숫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왜 심내혈관 질환 건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내용은 심내혈관 질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심근경색, 심장정지 등과 같은 심장 질환이 있고, 그리고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을 총칭하는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증 질환이 생기기 전에 위험 신호로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등과 같은 선행 질환이 심내혈관 질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은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주요 사망 원인이고 진료비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은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등의 정기적인 측정과 지속적인 치료, 그리고 건강한 생활 실천으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 내용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뿐만 아니라 중증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자기혈관 숫자는 자신의 혈관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수치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 3대 혈관 숫자, 즉 자기혈관 숫자 알기 슬로건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정기적인 측정을 통해서 자기 혈관 숫자를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혈관으로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등의 선행 질환이 생기더라도 잘 관리하여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 심내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건강한 혈관을 레드서클, 이 레드서클로 표현하고 매년 9월 첫째 주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집중 홍보 기간에 실시하는 캠페인을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는 레드서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레드서클 캠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혈관 3대 숫자 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혈관 숫자 첫 번째, 혈압입니다. 혈압은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온몸의 혈관으로 보내기 위해 수축할 때의 혈액이 혈관 내벽에 가하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높은 혈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후에 수축했던 심장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 즉 이완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완기 혈압, 낮은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압을 측정할 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 수치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상 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의 경우 80 미만입니다. 고혈압을 진단하는 기준으로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9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혈압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말씀드린 정상 혈압과 고혈압 사이의 수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이에 해당하시는 혈압이 있는 분들을 주의혈압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고혈압에 해당하는 수치가 아니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으로 진행하기 전에 잘 관리하셔서 정상 혈압으로 혈압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의 진단 수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고혈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혈압이 지속적으로 정상 기준보다 높아진 상태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측정해보고 혈압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아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높은 혈압이 계속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 심내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꾸준한 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측정, 건강한 생활 실천으로 건강관리를 지속하신다면 고혈압이 있더라도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혈압 측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매 2년마다 1회 혈압을 측정하실 수 있고, 고혈압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1년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외에도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의 혈압계가 비치된 곳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기관을 방문하셔서 혈압을 측정해 볼 수도 있고, 또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혈압을 측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기회가 되실 때에 혈압을 측정하고, 그리고 자기 혈압 수치를 확인하며 혈관 숫자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기 혈관 숫자, 혈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혈당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혈압보다 혈당 수치를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혈압과는 달리 혈당은 체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혈당 측정의 기회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혈압보다 혈당을 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을 의미합니다. 혈당은 식사 여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사 전 공복인지 그리고 식후인지가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당뇨병을 진단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복의 혈당이 126 이상, 식후의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또한 당화혈색소라고 하여서 식사 여부와 관련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이 수치는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당화혈색소는 특정 시점의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약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에 이어 당뇨병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뇨병이란 혈중 포도당이 높아진 상태로 당뇨병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내혈관 질환과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또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초기 증상이 없어서 당뇨병 진단 전 또는 합병증 발생 전에 스스로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 등 당뇨병 위험 요인을 가진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매년 혈당을 측정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혈당을 측정하여 자기 혈당 숫자를 알고 미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 혈관 숫자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혈관 숫자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미만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신가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당 수치처럼 혈액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있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야기할 때 나쁜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여러 수치를 이야기하고 또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 등의 여러 질병명이 있어서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여겨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은 혈액 속의 지질, 즉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으면 지질 수치에 이상이 생겼다라 할 수 있겠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수치가 낮으면 수치에 이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포함한 지질이 모두 증가된 상태,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콜레스테롤이 증가된 상태, 그리고 고중성지방 혈증은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질환을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질 혈증을 이야기할 때에는 4가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이상,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40 미만일 경우, 40 미만일 경우를 이상지질 혈증의 진단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지질 혈증과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이 위험한 것은 동맥경화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상지질 혈증의 수치를 잘 알고 중증 심내혈관 질환으로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여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을 하고 관리하기 위하여는 자기 혈관 숫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혈관 숫자 3가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혈관 숫자를 아는 것뿐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두 번째,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네 번째,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다섯 번째,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여덟 번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을 꾸준히 치료받습니다. 아홉 번째,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이 9가지 생활수칙 중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어려워 포기하시고 시도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에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고 또한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생활 습관을 조금씩 건강한 방향으로 실천해 보려고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7번과 8번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자기 혈관 숫자를 알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9번의 내용.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응급증상을 아는 것, 그리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가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혈관 숫자 알기,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기혈관 숫자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혈관 만들기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실천하며 건강한 혈관, 건강한 강원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강원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 강원도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지원단장이신 이혜진 교수님의 자기혈관 숫자 무엇이 궁금한가요? 강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의 이혜진입니다. 저는 강원도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단과 강원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의 예방관리 센터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혈관 숫자 알기 합동 캠페인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저희 문지원 교수님께서 이 자기 혈관 숫자 알기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혈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이 혈압, 혈당, 그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온다면 내가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좀 안내드릴 내용들은 저희가 이렇게 자기혈관 숫자 알기 강의를 하고 나면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좀 물어보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른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 좀 많이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저는 혈압이 140을 조금 넘는데요. 한 141, 2 정도인데요. 아니면 이제 그 이완기 혈압은 90을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91, 2 정도인데 이렇게 조금만 넘어가면은 좀 약을 안 먹고 좀 있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140에 90을 넘어가시면은 단지 1, 2가 넘어가더라도 좀 약은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 그런지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요. 요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혈압의 여러 가지 분류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140 미만이거나 90 미만이면 혈압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사실 정상 혈압은 수축기는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는 80 미만이 되는 게 실제 정상 혈압입니다. 근데 저희가
120에 80을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0에서 129 사이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의 혈압이라고, 좀 수축기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아직 약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좀 드시는 거랑 운동 이런 것들은 조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고혈압 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역시 저희가 아직 약은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좀 식사 방법을 좀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가벼운 운동을 좀 하시도록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혈압은 저희가 이제 140이 넘는 때를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단계에 따라서 1기와 2기를 좀 나눠서 봅니다. 보시면 1기는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 혈압은 90에서 99 사이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접어드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약을 드셔야 되는 이제 첫 계단에 다다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기는 이제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2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1단계에 비해서 훨씬 더 저희가 약 종류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생활습관 관리도 훨씬 더 엄격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0에 90을 넘었다라고 하시면 단순히 1, 2 정도 차이 나는데요가 아니라 원래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기 때문에 이미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이완기 혈압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 증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약을 좀 드시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 혈압하고 비교해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135에서 85 보시면은 이때는 수축기가 혈압이 135고 이완기 혈압이 85면은 사실 저희가 아직 약을 드시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정상하고 비교했을 때 심장 질환이 발생할 확률은 이미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렇게 155에 95가 되면 이제 심장병의 발생 확률이 4배, 175에 105가 되면은 8배까지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140에 90을 진짜 조금 넘는데 1, 2밖에 차이 안 나는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정상 혈압에서 20, 10 이상이 높고 내가 이제는 약을 꼭 먹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에 도달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약을 드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혈압이 목표 혈압으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께 좀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수축기 혈압이 막 180, 200 되고 이완기 혈압이 100 넘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가능하면 좀 큰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0에 90은 거의 안 되면 정상인 게 아니라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고 약을 먹어야 되는 140에서 90은 이미 정상보다 훨씬 높은 혈압이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25에 83 정도 나왔는데 그럼 저도 약을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혈압이 정상보다 높게 나오면 무조건 약을 드셔야 되느냐? 근데 혈압은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편안하게 누워 계시다가 잰 혈압과 일어나서 집 안을 좀 돌아다니시다가 한 진짜 몇 걸음 안 걸었지만 몇 걸음 걷고 나서 재는 혈압이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커피 같은 걸 드시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누굴 만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막 하시거나 앉아서 말만 하셔도 사실 혈압은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안정된 상태에서 재시는 게 중요하고 또 보면은 가끔 병원이나 아니면은 밖에서 행사할 때 혈압을 재셨을 때는 충분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셨을 때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는 그렇게 높은 혈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정상보다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혈압이 정상 범위가 아니게 측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혈압이 좀 정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측정해 보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앉아서 한 5분,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면서 말은 하시면 안 되고요. 말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재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2번 이상 됐을 때도 여전히 정상 혈압보다 혈압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한 번 더 측정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한두 번 됐을 때 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집에 가셔서도 집에서 혈압을 재셨을 때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좀 지켜보고서 이제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당장 약 먹어야지 이런 건 아니고요. 한 번 높게 나왔을 때는 조금 올바른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고 내가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좀 몇 번 더 재보시고 또 의료기관을 찾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게 나올 때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이 정상보다 높게 나오면은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혈압이 정상보다 높을 때 가장 좋은 치료법은 약을 드시는 겁니다. 약은 사실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약을 드시고 나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효과가 어떤지 또 어떤 분들한테 쓰는 게 더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약에 대해서 연구가 된 약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난 약을 먹고 싶지 않은데 해서 약을 안 드시고 다른 무슨 약초를 드신다던가 아니면 무슨 즙을 드신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효능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약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 들어있는 용량이 정확하게 다 재어서 나오지만 이제 그 외에 즙이라던가 어떤 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한 컵에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약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단을 받으실 때는 설령 혈압이 많이 높으셨다 하더라도 막 170, 100 이렇게 발견이 되셨더라도 약을 잘 드셔서 이제 보통 목표하는 혈압은 130에서 한 80? 요 정도를 저희가 보통 목표를 하고요. 이제 만약에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조금 숫자를 목표하는 혈압을 조금 더 높게 잡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목표 혈압을 알려드리는데 그 목표 혈압을 잘 유지를 하시면 이제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비교적 합병증의 발생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고혈압이 혈압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혈압을 잘 관리하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온몸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혈압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압력을 우리 전신에서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줘야만 그 압력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느끼는 부담을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장기들이 부담을 덜 받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온전히 하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을 좀 일어나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뇨병,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당화혈색소를 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나 오늘 피 검사할 거니까 어제 저녁 때부터 열심히 금식도 잘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내 검사를 딱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당화혈색소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냥 혈당은 괜찮지만 당화혈색소를 보고 이제 저희가 평소에 혈당을 좀 더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에 당이 가서 붙은 겁니다. 이 당은 적혈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사실 적혈구는 이제 우리 몸에서 산소나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소나 아니면 당이 가서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잘 가서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혈구에 당이 붙었을 때는 원래 적혈구는 굉장히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도넛처럼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저희 혈관 안에서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이렇게 혈액과 함께 잘 흘러가는데 여기에 당이 가서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 적혈구가 더 이상 이렇게 예쁘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삐죽삐죽삐죽삐죽하게 지금 여기에 그림 보시면 적혈구에 이렇게 당이 가서 붙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게 됐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서 이 혈액 속에서 이 당화혈색소가 지나가면서 혈관을 긁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을 자꾸 상처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혈관에 이제 손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식사를 안 하고, 나 혈당은 괜찮은데 왜 당화혈색소 이렇게 높게 나오지? 하고 하실 텐데, 이 당화혈색소는 식사와 상관없이 한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을 볼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렇게 식사를 잘 안 하신 걸로는 당화혈색소가 떨어지진 않고요. 평소에 식사나 아니면 당 섭취 제한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만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6.5%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한 70세 이상의 고령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혈당 우려가 있을 때 7% 정도만 돼도 저희가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건 사실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한 5%대로 떨어지면은 사실 더 좋습니다. 저희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5% 초반대에서 조절이 잘 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드시던 약을 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내가 오늘 아침에 굶은 걸로는 그게 금방 떨어지지는 않고요. 하지만 내가 식사를 하고 재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혈당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는지를 평균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5% 미만이 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어르신이고 저혈당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7% 정도를 기준치로 해서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이번 질문도 이제 당뇨병과 관련한 겁니다. 이제 공복혈당이라 해서 저희가 전날 저녁을 가볍게 드시고 이제 아침에 탄수화물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아예 식사를 안 하시고 저희가 이제 재는 걸 공복혈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보통 공복혈당이 100이 넘으면 이제 정상보다 공복혈당이 높아졌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공복혈당이 126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당뇨병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0은 사실 좀 애매한 숫자죠. 정상인 100보다는 높지만 저희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126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정상보다 높아졌으니까 당뇨병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답은 아직은 모릅니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지면은 저희가 바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를 좀 다시 해보시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단순히 공복 혈당만 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 부하 검사, 이 당 부하 검사는 이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즉 당 섭취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그 당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 조절 능력이 괜찮은 사람들은 조금 당분이 있는 걸 드시더라도 이 혈당이 막 치솟지 않거든요. 적절한 정상 범위에서 잘 조절이 되는데 이제 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무리 식사를 굶고 오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드시라고 드리는 이 설탕물 이제 막 반 컵, 뭐 한 컵 요 정도 양을 드시면 바로 이 혈당이 이제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높게 이제 치솟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이제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때는 공복혈당으로 확인을 하지만 만약에 공복혈당에서 조금 이상치가 발견이 되면은 그때는 저희가 공복혈당만이 아니라 당 부하 검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높게 발견이 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당뇨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그 주기적으로 잘 관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당부화 검사도 다시 해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5년, 10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이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 공복 혈당이 126을 넘지는 않더라도 이제 뭐 105, 뭐 110, 아니면 뭐 115 이렇게 나왔던 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정상이었던 분들에 비해서는 더 빨리 당뇨병이 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당뇨병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이 검사 결과 지금 현재는 당뇨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좀 당뇨병 전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이 혈당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한테는 저희가 굳이 약을 드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운동과 식사 조절, 그리고 만약에 체중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이제 감량하시는 게 이런 그 혈당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과 식사 조절, 그리고 만약에 그 체중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면 이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을 이제 가장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약을 드셔야 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검사를 좀 다시 받아보시고 만약에 당뇨병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분들은 당뇨병 전 단계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약은 드시지 않지만 운동이나 식사 조절은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보는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사실 이상지질 혈증이 이제 생기게 되는 원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들이 있는데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사실은 이런 그 지방 성분이 있는 것들이 저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그걸 재료로 해서 콜레스테롤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만드는 이런 체질을 갖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이 콜레스테롤은 이제 그 간 담도를 따라서 배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섭취를 하더라도 변과 함께 배출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서 우리 몸에 쌓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의 재료가 되는 걸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만든 콜레스테롤을 잘 내보내지 못해서 이런 주로 3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상지질 혈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상지질 혈증이 생기면 그 대응 방법도 역시 이 원인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상지질 혈증은 이제 저희가 뭐 총콜레스테롤 높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저밀도 단백 콜레스테롤이 이제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식사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게 되면,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우리 내장 지방을 더 먼저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이런 그 콜레스테롤 성분을 제거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치를 보셨을 때 저희가 너무 높으시면은 좀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좀 경계선에 있는 분들한테는 우선 식사와 운동을 먼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면은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비교적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년층 이상이 됐을 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젊은 20, 30대인데도 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거나 하면은 저희가 좀 검사를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한 10명 중에 1명? 예. 그래서, 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약을 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 외에 다른 가족들도 혹시 이걸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는지 좀 확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질질 혈증이 있을 때 저희가 무조건 막 약을 드세요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한 3개월, 6개월 뒤에 조금 식사랑 운동 잘 하신 다음에 다시 보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아지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많이 높거나 하면은 저희가 조금 검사를 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생활 습관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저희가 어떤 분들은 그냥 아직은 약은 안 드시고 생활 습관 조절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약을 드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나한테 맞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서 좀 관리하거나 치료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압, 그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좀 궁금한 게 많이 풀리셨나요? 네, 자기혈관 숫자 알기. 저희 그두 번째 강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에 설문조사 링크를 누르시면 네이버 폼 설문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문조사까지 완료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은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